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진규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0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앞에서 신전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실 의료인이시기도 하고 스타트업 대표님이시기도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DHP에서는 사실 몇 안 되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하여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로서의 UX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HP 파트너분들 중에서 제일 안 유명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셀프로 좀 해야 돼서 나름 저는 지금 엔젤 투자를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로서도 사실은 이제 투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투자한 회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프 회사도 있고요, LED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투자한 회사 중에 제일 망한 회사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함부로 기술을 모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먼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신전 선생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크게 헬스케어 분야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학 분야에 기반한 어떤 헬스케어, 그래서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쪽이 접목된 헬스케어 쪽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히 의료용역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뭐 머신러닝, 의료형성 분야라던가 혹은 이제 질환 추적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런 추적들을 하게 되면 이제 처방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까지 가능한 영역, 이런 것들이 주로 의료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주로 이제 유전체 분석은 단순히 분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바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주로 묶어서 이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메디컬 사이언스 쪽 분야에서 확장하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된 목적은 주로 이제 이런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거나 환경들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스타트업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의료 기술의 진보나 환경의 개선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드라마틱한 스피드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의료 쪽은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추세이고요. 반대로 이제 나머지 하나가 모바일 제품이나 서비스 중심의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역은 주로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주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영역으로 저는 주로 이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HCI 연구자들은 주로 이제 이런 뇌파 시그널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랙션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이제 혹은 이런 이제 뭐 제스처 인터랙션, 그러니까 뭐 근전도 센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스처를 구현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인터랙션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스처 인터랙션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도입해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삶에 유용한 형태로 뭔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분야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디자인을 할 때 주된 목적이 사람들한테 뭔가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이런 UX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UX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묻습니다. 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답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들한테 이것이 솔루션이 될 거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뭔가 니즈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로부터 뭔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당연히 이러한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성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본인들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에 없던 것이다. 혹은 뭔가 새롭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경험한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경험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지, 뭐 사용할 만한지, 혹은 자기 삶에 뭔가 솔루션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와 같은 컴퓨터공학에 기반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이제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겪을 감정이나 어떤 영향 미치는 태도들, 또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UX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예시를 그래도 충분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제가 헬스케어 분야를 제외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보이스 인터랙션 분야인데요. 뭐 아마 대부분 써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 SK의 Tmap이라는 서비스에는 이제 누구라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map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어디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마키노차 옆 한교점 주차장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후 1시 50분에 도착 예정이며 영동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사실 음성인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 기술을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터치 방식으로 하거나 검색을 했던 것들을 음성인식 방식으로 바꿔서 내비게이션을 설계를 했더니 3개월 만에 5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음성인식 기술을 이만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 국내 모든 차량의 23%이고 Tmap 월 사용자의 45% 정도가 이걸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술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 이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 중에 터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나 혹은 사고 위험을 겪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런 터치 인터랙션이 26% 정도 감소가 되면서 사실 Tmap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이스 인터랙션이 다 좋으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카카오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카카오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카카오 스피커 처음에 하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묻습니다. 뭐 운세는 어떤지, 뭐 날씨는 어떤지 이런 거 많이 묻고, 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물어봅니다. 네, 날씨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용인시는 토요일에는 맑고 일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있겠어요. 낮 기온은 16에서 21도로 따뜻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이 스피커에 요구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다 일일이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다 프리코딩된 형태로 이런 인터랙션 기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시나리오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과 관련해서는 특히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건데요. 그 못 알아듣는 것과 관련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선물을 사러 가려면은 요 근처에 피규어 샵이나 이런 데를 한번 잠깐만. 무엇을 검색하시겠습니까? 강남구 선릉로. 충청북도 청주시 이런 식으로. 아니 충청도가 아니고 청담도.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강남구 청담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네, 드디어 인식을 했죠.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얼마나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을 하죠. 예스.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예. 네.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이 현상은 여기서만 겪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 뭐 카카오나 사실 아까 얘기했던 티맵도 사실 이런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제품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다들 기대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가 그렇게 사용할지 여부는 사용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 카카오 미니가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한 음성 인터랙션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내가 사용자가 이렇게 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음성 같은 경우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별로 과묵하고 말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터랙션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요. 뭐 본능에 종속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예를 들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은 카카오 미니에도 말을 많이 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내용들이 카카오에서 원했던 거고 우측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원치 않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카카오 이 UX를 담당하셨던 분께서 좌측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우측은 이제 제가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해서 디자인을 했지만 실제 이 스피커가 그렇게 쓰이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UX를 실제 고민을 하려면 UX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이제 높아야 되는데요. UX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팩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팩트라는 거는 이제 people technology가 있고 그리고 이걸 이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행동들이 있을 거고 그 행동을 이제 어떤 환경에서 구성하는지를 컨텍스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HCI 연구자나 저 같은 UX 디자인 전공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영역들을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실제로는 도식을 이렇게 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PACT가 절대 도식화된 형태로 저렇게 잘 굴러가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UX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기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뭐냐면요. 일종의 이게 좀 흔들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네. 피딩 머신이라는 건데요. 지금 중간에 깜빡거려서 그렇게 했는데. 후레이크나 우유를 기계가 알아서 해주고 피딩까지 해주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쁘면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만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뭐 워킹의 문제도 있습니다. 워킹이 잘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잘 고민해야 되는데요. 문제를 잘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정원 대표님께서 만드신 열라요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겪는 고민, 그러니까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앱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열날 때 필요한 건 사실 당장 물론 뭐 해결하고 치료하고 이런 해결책도 필요하겠지만 스마트폰 앱에다가 약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에서 필요한 것은 열 났었을 때 대처해야 되는 정보들,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잘 충족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앱들은 사실 보조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의료 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가 의료적인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처음에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앱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UX를 설계하고 UX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헬스케어 분야로 조금 더 포커싱해서 보면 사실 UX 분야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뭐 제가 원하는 의사분들을 만나거나 의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나 자원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뭐 미국에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장에서 쓰이는 이런 의료 비용들 중에 상당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고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UX는 어느 정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를 절감시키고 또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원하는 그런 충분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에서 UX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멘탈 웰빙과 관련된 HCI 관련된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캠퍼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건강,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캠퍼스의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과의 어느 학생들한테 중증신 관련된 케어 서비스를 해줄 거냐 이런 자원의 분배나 코스트가 드는 문제들을 이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언맷 니즈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신전 대표님 그 장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가 UX 분야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그림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의료 영역에 좀 국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디자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환자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X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서비스를 통으로 보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UX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석한다면 환자들이 겪는 이런 불안함이나 프러스트레이션이나 뭐 스트레스풀한 내용이라던가 뭐 쉽게 뭔가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원인인데 환자들이 클루가 없습니다. 아까 열나요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인데 막상 애가 열이 났다 그러면은 그 애가 열난 상황일 때 어떻게 알아보냐 그러면 대부분 다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아주 최소한의 클루,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클루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클루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UX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UX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미닝 컨스트럭션인데 그 기존에 있는 이러한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들이 사실 저 같은 비의료인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걸 좀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UX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퍼셉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것이고요. 네,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네, 이것도 간단히만 소개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푸드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데이터 셋으로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 해시태그 자료와 실제 이미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실제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HCI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굳이 데이터를 모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기존에 사람들이 충실하게 올려준 해시태그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뭔가 네이버나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에는 하나 더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례인데요.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일본의 환경,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起きてくださいねえ起きてって 근데 누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おはようおはよあ今日雨が降るかもしれないから傘持って行って 네, 홀로그램 急がないと 로봇입니다. 遅刻しちゃうよ 집에 이티키마스. 있는 에이전트의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気をつけてね 네, 홀로그램 로봇이 이렇게 채팅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메시지도 주고, 네, 언제 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언제, 나 지금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이 홈 로봇이 이 집에 있는 IoT 장비들을 다 작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면 여기 집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실제 집에 들어가면 반겨줍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실까요? おかえりなさい 네, う。 이런 なんかさ、 이런 건데요. 家で誰かが待ってるって 이걸 제가 왜 いいもんだ 보여드리냐면 な。 헬스케어 분야를 의료적으로 접근하면 사 굉장히 경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HCI나 UX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라는 것은 주로 정신이나 정신건강이나 혹은 외로움이나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킷이나 이런 구글 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의료적인 데이터만 모으려고 얘들이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구글이나 애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원래 그냥 커스터머 레벨에서 사용자들한테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던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를 접근할 때는 대부분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그냥 단순히 의료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이언티픽한 리고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한테 실제 쓰게끔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많이 필요하고 헬스케어 분야에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가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치료나 이런 부분들, 실제 효과가 나고 임상적인 어떤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급자의 마인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디지털을 다루는 HCI나 UX 쪽 분야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칭을 잘 해야 하고 또 데이터나 컨텐츠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제공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수집되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는 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일단 DHP에서 저는 이제 몇 안 되는 비의료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런 HCI나 UX와 관련된 연구 지식들이나 혹은 이런 자문하는 것들을 토대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뭔가 구글이나 애플이 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드라마틱한 서비스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저만의 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DHP에 관심을 갖고 이게 과연 의료적으로 뭔가 될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DHP로 방문하셔서 저희와 같이 얘기하면서 사용자 레벨에서 이런 서비스를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